목요일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성환 목사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이 시간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난주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줄거리 소개까지 지난주에 저희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셰익스피어 읽기 마지막 시간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로미오와 줄리엣의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남의 사랑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시오. 네. 사실 두 가문의 갈등을 어떻게든 자기가 화해시켜 보려고 했었던 한 숭고한 종교인의 노력이 네.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고 해도 신부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언이 아니죠. 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저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 저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겁도 없이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네.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나 한 몸 해결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저는 정중하게 거절 이제 하는 편인데요. 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의 땅굴을 한번 파보겠다 라고 해서 누군가를 이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걸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 커플 중에 형제가 그 선배 목사님에게 가끔씩 밤중에 전화를 해서 AS 해라. 이게 뭐냐. 당신만 믿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냐. AS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참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거의 모든 사랑은 갈등을 겪게 마련이죠. 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신부님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네. 우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 한마디로 종교인은 특히 네. 남의 사랑에 개입하지 마라. 네, 특히나 그 치기 어린 젊은이들의 사랑에는 더더욱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사랑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이뤄가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 두 주인공의 나이가 18세, 14세. 네. 이들의 사랑에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이전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을 때는 그 설렘,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면 보는 관점, 이제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이 듦이겠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한 비극인데요. 둔감해지는 것이죠. 둔감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버리는 것도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가문의 이름을 덮어쓰고 있었잖아요. 가문의 이름을 덮어쓰고 그 무게에 눌려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들이 그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고 또 그 혜택을 누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지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홀히 여겼던 것에는 이렇게 제대로 몸으로 알지 못했던 짧은 경험도 크게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짧은 경험, 그 젊음 때문에 더 혁명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나이 들어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사랑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런 시절을 상실하는 나이 들어감이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또 비극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 보면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당연히 초등학생이 질문을 잘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질문을 하면 수업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선생님들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질문하면 대답할 시간을 수업 후반부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종치기 직전에 질문 있나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느라 쉬는 시간을 잡아먹어서 나의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주변에 대한 고려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에요. 인간이 사회화되어 간다라는 것은 주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질문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성숙의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극이기도 한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14세, 18세, 18세, 14세의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외투들, 허울들을 다 벗어던지고 순수하게 사랑만을 바라보았었던 인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감정이 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죠.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베로나의 오랜 수건이었었던 두 가문의 화해가 이루어졌었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잖아요. 비극적인 결말. 그래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던 단지 서로만을 바라보았었던 이 아주 브레이크 없는 사랑이 개인의 삶에서는 또 너무나 비극이었었다라는 것이 이 양가적인 감정을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만남 그 초기에 줄리엣의 독백이 인상적이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 이 독백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왜 떨고 계시죠? 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기를 좀 부탁드렸죠. 제가 이걸 바로 해볼 텐데요. 마음에 안 드시면 컷이라고 외쳐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연극부 출신입니다. 자, 갈까요? 자. 레디 액션. 로미오 컷. 어쩜 좋습니까? 일단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파티에서 만났죠. 만나고 나서 로미오가 줄리엣을 다시 보고 싶어서 로미오가 줄리엣의 집 담벼락을 넘습니다. 담을 넘어서 몰래 갔는데 그녀가 보인 거죠. 발코니 밖에서 별빛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가 보인 것이죠. 근데 보니 줄리엣이 뭐라고 혼자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줄리엣은 로미오가 이 얘기를 듣는 줄 꿈에도 몰라요. 그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 간절함으로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담아 액션. 로미오, 당신은 이름이 왜 로미오지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 이름도 버리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겠다면 저를 사랑한다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캐퓰리트란 성을 버리겠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14세 여자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요. 네네네. 이게 어쩌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올리비아 하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로미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또 중얼거리죠. 좀 더 들어볼까? 아니면 당장 말을 걸까? 이러면서 일단 좀 더 들어보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줄리엣이 하는 말이 앞의 말의 연장선상입니다. 당신은 왜 로미오일까? 이건 뭐냐면 당신은 왜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일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도 캐퓰리트라는 성을 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줄리엣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나의 원수예요 라고 말하죠. 몬테규 가문 그리고 캐퓰리트 가문 이 두 개의 가문의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인들은 이게 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성만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어이 홍 이제 저한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이 홍 씨 이런 사람이 가끔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과 이름을 같이 붙여서 뭐 홍정환 씨, 뭐 홍정환 목사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은 정환아, 정환이요 이렇게 부르죠. 근데 서양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의 패밀리 네임, 가문의 이름, 성을 부르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아무개, 누구의 딸 아무개, 어느 가문의 아무개라고 부르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남녀 주인공의 정체성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것 이전에 몬테규와 캐퓰리트라는 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몬테규와 캐퓰리트를 떠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가는 과정을 네.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금단의 사랑,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로맨스 비극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나 자신을 찾아가고 진정한 나로 존재하기 위한 그 발버둥,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드라마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이 시대상에서 비춰봤을 때 누군가의 가문의 자녀, 네. 이걸 벗어날 수는 없었을 텐데 네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떨쳐버리고 네. 이제 나 자신으로서 네. 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그려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금지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 꼭 작전을 쓰고 네. 이런 작전이 네. 가미가 돼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근데 이 작전들은 항상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네네네. 이 작품이 그런 뒤틀림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도 이 면에 있어서 셰익스피어의 후예들은 한국에 가장 많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이른바 K 드라마의 K적인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면 네. 오히려 그 사랑은 금세 식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 선배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부모님이, 어떤 청년의 부모님이 심각한 고민을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자기 아들이 어떤 자매와 만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둘 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직분자인데 얘를 만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담 받는 것 자체를 왜냐, 종교인들은 함부로 남의 연애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일찌감치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서 배웠거든요. 네. 내가 개입하면 비극이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선배는 저보다 훨씬 현명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만히 놔두십시오. 놔두면 방해가 없으면 걔들 그러다 말 겁니다 라고 했고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을 흔들려고 할 때 사랑에는 그 위기감 때문에 더욱더 깊은 유대감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로맨스 드라마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그 일상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맨스 드라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볼만한 멜로 드라마, 네. 뭐 이런 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면 네. 기분 탓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밋밋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밋밋한 현실은 어느 순간 또 다른 자극으로 파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이 작품이 그런 면에서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대의 그 새싹이 막 이제 피어오르던 이 시점, 개인이라는 어떤 의식이 막 발전하던 그 시절에 가문 혹은 국가 단위의 집단적인 사고가 익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인의 사랑,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막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근대 이전에도 그런 돌출된 개개인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자주 비견되는 한국의 작품이 있어요. 춘향전인데요. 네, 춘향전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좀 다르지만 네.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어린 놈의 자식들이 어린 놈의 자식들이 금단의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은 좀 통하는 면이 있죠. 근데 그 시절도 어떤 가문, 신분 이런 네. 것들을 넘어선 두 사람의 어떤 사랑을 그리려고 했던 시도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춘향전에서는 변학도라는 사람이 그런 뒤틀림,
사랑의 방해꾼으로 등장했다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그보다 좀 더 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문 그리고 전염병 등의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여러 가지 운명, 숙명적인 것들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뒤트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비극을 이미 몇 번 다루었거든요. 그리스 비극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 비극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신으로 상징되는 숙명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숙명이라는 것 혹은 신이라는 존재, 문학 작품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개별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쓰고 있는 성, 또 혹은 성별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가 태어난 국가와 인종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가 어느 가문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부님의 아주 뛰어나 보이는 계략으로 줄리엣이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을 먹었잖아요. 그 사실을 로미오에게 알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도가 좌절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걸 너무 경험했죠. 지금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숙명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리스의 비극이 담고 있었던 고전적인 주제가 굉장히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통속적인 멜로드라마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히 잘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고 지금도 수많은 그 작가 지망생들에게 읽히고 연구되고 또 로미오와 줄리엣을 2차, 3차 모방한 작품들을 모방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직접 읽지 않았지만 2차, 3차 모방한 작품을 다시 모방하면서 이 작품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다시 사랑을 이룬다는 것 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인간이 사회의 구조와 여러 가지 숙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목사님 한 달 전에 그 맥베스 그 작품 얘기할 때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다룬 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이런 K 막장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K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작품 속에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담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작품은 두 가문이 화해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주인공의 죽음 끝에 찾아온 평화. 사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이렇게 안타깝죠? 그 사망보험금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이러면 사망보험금 얼마 이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죽고 이거 받으면 나는 무슨 상관인가? 그 베로나의 골칫거리였던 몬테규와 캐퓰리트 가문의 화해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 두 사람 개개인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희생됐던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티볼트라든지 머큐쇼나 또 파리스 백작 같은 사람들의 죽음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비극이죠. 이 작품을 저는 이렇게 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다룬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도들이 쌓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우리가 경험한 인류 역사였다라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런 주제의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화라는 것들이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안정감, 평화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생각할 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네. 누군가의 그 피 흘림이 있었고 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동상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형용 모순입니다. 동상은 구리로 만든 동은 구리고요. 순금은 금이니까 금상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순금상을 만들었죠. 순금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거저 얻은 평화와 그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작가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데는 누군가의 비극적인 사랑과 네.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거의 모든 작품의 마지막에 비슷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네. 우리가 이미 읽은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아픈 사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시그니처 같은 것이죠. 등장인물들 혹은 주연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의 비극적인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사연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네. 실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고 또 이야기 전달 방식입니다.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사건의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그 사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어쩌면 단순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가뿐만 아니라 네. 그가 경험했던 한 시대의 정신 그리고 그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의 입구에서 이전 시대의 정신을 농축해서 증인으로서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대에서 배우들이 마지막으로 증인을 연기했던 것처럼 이 연극을 보고 있는 당신들도 당신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깥에 가서 이야기하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네. 상업적으로는 우리의 작품을 보았으니 이 작품이 재미있다는 것을 입소문을 내주시오 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역시 증인이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는 이전에 누군가의 비극적인 사랑, 네.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증인이 되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주제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삶, 은혜를 누리는 안락한 삶에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이야기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은혜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네. 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지금 누리는 것, 누군가의 희생을 통한 결과이자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셰익스피어 읽기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네. 드디어. 네. 책거리를 해야 되나요? 너무 많지만 한 2년쯤 뒤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희곡을 하나 더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비극을 다룬, 사랑의 기쁨과 비극을 다룬 희곡 작품을 하나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네.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한 영화로도 많이 귀에 익은 작품입니다. 네. 시라노라는 작품을 하나 읽어보려고 해요. 네. 시라노를 읽으면서 셰익스피어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없이 가벼우면서도 또 한없이 깊은 그 작품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얘기해 주신 시라노. 이 작품 또 기대함으로 네. 또 어떤 내용으로 나눠볼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